자, 이번 시간은 518쪽이죠. 드디어 마지막 단원이 왔습니다. 기본 이론에 경매 및 매수 신청 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경매 절차 배우는 거고, 그리고 개공이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는데 그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에 등록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대법원 규칙까지 배우는 파트예요. 일단 경매 절차는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에 따라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을 일부 배우는데, 민사집행법은 사실 양이 굉장히 많은 법이고 어려운 법이에요. 그 부분에서, 그 법에서 경매 관련된 부분만 빼서 이렇게 배우는 부분이죠. 그 경매 절차를 배웁니다. 일단 519쪽에 경매의 종류라고 있죠. 여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매우 희박해요. 경매 종류 간단하게 짚어보죠. 강제경매와 의무경매라고 써 있죠. 일단 그 강제경매라는 건 뭐냐? 강제경매라는 건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빌려줬어요. 돈 빌려주고 차용증만 받아놓은 거예요. 차용증만 받겠다는 건 돈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죠. 근데 약속된 날짜가 안 갚는 거예요. 그럼 이제 채무자 재산을 강제 집행해서 어디 받기라도 해야 될 텐데, 일단 재산을 추적해 봐야 되겠네요. 추적해서 아파트가 있길래 여기에 이제 법원에 가압류 등기를 신청해요. 가압류에 관한 내용은 등기법에서 배우시죠. 자, 가압류 해놓고 채무자를 상대로 돈 갚아라 라고 소송하죠. 소송을 하면 판사님은 갚으셔 라고 판결문을 써주겠죠. 이 판결문을 받으면 바로 경매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판결문 갖고 경매 법원에 가요. 경매 담당 법원에 가서 제가 승소한 판결문 받았으니까 이 가압류된 재산에다가 경매할 수 있도록 문서 써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면 되는데, 그걸 집행문 부여 신청이라고 해요. 강제 집행문을 써주세요라고 신청서를 써내면 집행문을 써줍니다. 써주면 이 판결문과 집행문 이 두 장을 합친 걸 집행권원이라고 표현하죠. 집행권원. 집행권원이란 채무자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인정한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경매 신청서 쓰시고, 경매 신청서, 그다음 집행권원 첨부를 하고, 가압류한 부동산 등기부 첨부를 해서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가 됩니다. 그 경매를 무슨 경매? 강제경매라고 한다고. 강제경매. 근데 여러분 은행 같은 데 있죠. 은행 같은 데는 이런 짓 해 안 해? 이런 짓 안 해. 이런 짓 안 하고 의무경매를 하는데, 의무경매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저당권이나 또는 근저당권이나 이렇게 담보물권 설정을 하는 거죠. 은행은 항상 담보물권 설정하죠. 그래서 1순위 근저당권 설정했다. 근데 경매가 궁금하면 일단 이자는 한번 안 내보면 돼요. 일단 이자를 한번 안 내봐요. 안 내보면 연락이 오겠죠. 왜 안 되셨냐고, 깜빡하셨냐고, 빨리 내시라고. 그러고도 한 번 더 안 내보세요. 안 내보시면 그 다음 협박이 와요. 한 번만 더 안 내면 우리 경매할 거라고. 또 한 번 안 내보세요. 안 내보시면 은행은 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할 필요 없어요. 소송할 필요 없이 이 경매 법원에 가서 등기부상 근저당권자야 입증하고, 그리고 이자 원가 안 갚았어요 라고 서류를 갖춰서 내면 바로 경매가 돼요. 소송하지 않고. 이런 경매를 뭐라 한다? 의무경매를 한다고. 원래는 경매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경매할 수 있는 걸 의무경매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만 아시면 된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소송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의무경매라는 것은 담보물건이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520조 경매 절차로 가시죠. 경매 절차를 공부하려면 처음엔 용어도 알아야 돼요.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흔히 경매라고 하잖아요. 경매를 경매라고도 하지만 매각이라는 말로 많이 써요. 잘 메모 좀 해두세요. 매각. 경매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면 매각 부동산 이렇게 얘기도 돼요.
그리고 우리 경매하는 날, 경매를 하는 날이 있죠. 이 날을 매각기일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매각기일 이렇게 부른다. 다음 우리 경매에 참여해서 입찰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입찰. 입찰이란 말도 쓰지만 더 많이 쓰는 말은 매수신고, 또 다른 말로 매수신청이라고 해요. 매수신고, 매수신청. 이 용어를 지금 빨리 외워놔야 돼요. 빨리. 입찰하는 사람. 입찰하는 사람은 매수신고인, 또 다른 말로 매수신청인. 그리고 1등한 사람. 최고가 매수신고인, 2등 차순위 매수신고인. 그리고 입찰할 때 우리 보증금 내죠. 입찰 보증금이라 하잖아요. 흔히 사람들이. 입찰 보증금이라 하지 않고 매수신청 보증. 뭐라고요? 매수신청 보증. 이렇게 부른다고. 매수신청 보증. 용어를 먼저 외우고 자 시작하는데, 자 이제 절차를 제가 그릴 텐데요. 거기 책이 없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저 밑에 여백에다 한번 쓰셔도 돼요. 귀찮으면 안 해도 되고. 자, 경매 신청이 들어왔다. 강제 경매 신청 또는 의무 경매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법원에서 검토하고 경매해야 되겠네 이라고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려요. 경매합시다 라고 결정을 내리지. 그 다음에 법원은 등기소에 연락을 해요. 그리고 경매 등기했으니까, 아니 경매 개시 결정했으니까 경매 등기를 하시오 이렇게. 그럼 이제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해요. 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압류의 효력을 가져요. 압류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등기부 압구에, 아니 갑구에 등기가 돼. 갑구. 갑구의 그 소유권에 대한 압류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경매 등기가 되면 이제 경매가 시작할 텐데, 법원이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냐면 그 압류된 때부터 1주 내로, 압류된 때부터 1주 내로 이날까지 배당 요구를 하시오. 이날까지 배당 요구를 하시오. 이걸 배당 요구 종기라고 불러요. 이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이날 공고해요. 공고. 실무적으로 한 석 달 정도 줘요. 근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 날 압류 등기 됐다. 그럼 현재 1월 7일 정도에 2월, 3월, 4월 7일까지 뭘 해라. 배당 요구하세요 라고 공고한다고. 공고한다고. 그럼 이제 배당 요구가 필요한 자가 대표적으로 임차인입니다. 우리 주임법, 상임법 임차인. 등기 안 돼 있잖아요. 확정일자가 준 임차인. 법원에 배당 요구를 꼭 해야만 배당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이날까지 배당 요구하세요 라고 공고하는 거야. 공고한 다음에 매각 준비를 해요. 매각 준비 과정에서는 뭐 하는지 이따 나와요. 자세히. 자,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우리 경매해야지. 자, 경매하는 날이 매각기일이잖아요. 매각기일을 공고해요. 매각기일 공고는 배당 요구 다 받고도 한 두세 달 더 지날 때까지예요, 사실은. 그리고 공고한 다음에 이날부터 얼마 있다 모여요? 2주 있다가 모여서 이날 매각기일 경매를 한다 이 말이야, 이날. 그래서 실무적으로 경매 등기가 들어오면은,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이런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경매가 돼요. 세워라 내워라 해요. 세워라 내워라. 다시 정리해 볼게요. 경매 신청에서 경매 개시 결정하고 등기에서 압류되면 얼마 이내? 1주 이내 이날까지 배당 요구하세요라고 공고한다. 그리고 준비 다 끝나면 언제 매각하자라고 공고한다. 여기부터 다시 쓸게요. 자, 매각 기일을 공고한다. 자, 매각 기일 공고하면 얼마 있다 모인다? 2주 있다가 자, 매각 기일 이날 이제 모여서 입찰을 하는 거지. 이제 입찰하는데, 입찰할 때는 보증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입찰할 때 내는 보증금을 아까 뭐라 불렀지? 그렇죠. 매수 신청 보증 이렇게 불렀죠.
매수 신청할 때 내는 보증. 매수 신청 보증은 얼마 내느냐? 거기 그림에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그거 중요하거든요. 최저 매각가 10분의 1. 법원은 그 경매 준비 과정에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가격 이상으로 입찰을 해야 된다는 그 하한선을 정한다는 거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동산에 입찰을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금액의 보증금을 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옛날 2002년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2002년까지는 2002년 7월 1일 날 이 법이 개정됐으니까 민사집행법이. 그 전까지는 내가 1억에 입찰할 사람은 1,000만 원 내고 2억 입찰할 사람은 2천 내고 이랬었어요. 내가 입찰할 가격의 10%를 냈었어요. 근데 그때 개정돼서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복잡하고 이거 세기 힘드니까 최저 매각가를 결정하고 이 금액의 10분의 1을 다 똑같이 내자. 이렇게 제도를 바꾼 거지. 매수 신청 보증 뭐의 10분의 1인가 중요하고 이날 1등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1등한 사람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 최고가로 매수 신고한 사람. 이날 입찰에서 1등이 됐다는 거지 소유자가 된 건 아니죠. 그다음 2등짜리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지금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중에 잔금을 안 내면 나한테 이제 기회가 간다는 거죠. 근데 차순위 매수 신고는 본인이 원하면 하는 거야. 본인이 원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매각기일 날 1등, 2등 뽑았어요. 매각기일 종료 후 1주 내로. 매각기일 종료 후 1주 내로 뭘 정하느냐? 매각 결정 기일을 정한다. 그 법원마다 경매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 법원은 화요일, 어디 법원은 수요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수요일 날 내가 1등 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는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판사가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해요. 이때 매각 허가 받은 자, 매각 허가를 받은 자를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이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이름이 매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같은 애예요, 지금. 자, 근데 허가를 받았는데 이 허가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자는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1주 동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일정한 기간을 딱 주고 그 기간 동안에만 항고할 수 있는 걸 즉시 항고라는 법적인 용어를 써요. 그리고 이제 항고 기간이 끝났어. 항고 없이. 그러면 매각 허가받은 결정이 확정된다. 자, 허가받은 결정이 확정되면은 잔금을 내야죠. 언제까지. 그래서 언제까지 잔금 내세요라고 알려주는데 대금 지급기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정해줘요. 기한이기 때문에 몇 월 며칠까지 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기한을 정해서 하는데 허가 확정되고 얼마 이내로? 1개월 이내로 정해요.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서 매수인과 차순위에게 통지해 준다 이거죠. 그리고 매수인은 그 기한 안에 매각대금을 내야 하고 아무 때라도 매각대금을 다 냈을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 우리 경매는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낸 걸로 대금으로 배당하고 또 내 앞으로 인도받고 또 등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자, 한편 매각기일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흔히 사람들은 유찰되었다는 표현을 쓰죠. 유찰되었다. 그러면 몇 월 며칠에 다시 매각을 하겠소라고 또 공고를 해요. 보통 한 달 정도 후에 하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유찰되면은 오늘이 1월 15일이다. 그러면 2월 15일 날 또 합니다. 이렇게 공고한다 이거예요. 이 매각을 세매각이라 합니다. 세매각. 그리고 이렇게 유찰돼서 다시 매각을 할 때는 가격을 일정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 이렇게 저감을 시키는 거야. 떨어뜨려. 비싸서 다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에 뭐 불허가 나왔다. 이럴 수도 있지. 자, 불허가를 받게 되면은 이때는 금액을 저감시키지 않아요. 왜? 이미 1등은 나왔었는데 네가 불허가 받아서 다시 하는 거니까 이거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다시 매각기일을 잡아서 공고하는데 이 매각도 세매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매각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유찰돼서는 세매각, 불허가에서는 세매각.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어떤 세유 이러면 불세유 이렇게 하세요. 자, 어떤 세유 이런 뭐라고 불러? 불세유. 불세는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불세잖아. 불세. 우리 파이어벌 안 떨어집니다. 불세니까. 자, 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 이때까지 뭐 안 냈어? 잔금 안 냈어요. 잔금 안 내면 이때도 저감하지 않아요. 저감하지 않고 다시 매각기를 잡아서 공고하는데 이 매각은 무슨 매각? 재매각이라고 해요. 잔금을 안 내면 재수 없어 재매각을 해요. 왜 재수가 없냐면 왜 잔금은 안 됐겠어요? 왜 안 됐겠어요, 잔금을?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뭐하러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냐면 내가 처음에 권리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가격을 높게 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잔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냐. 잔금 안 내면 내가 처음에 매수 신청 부정 이거 냈던 거에 몰수되는데 차라리 몰수되는 게 나한테는 더 이득일 수도 있다. 그럼 안 내야지. 안 내야죠. 네. 그래서 재수 없어 재매각.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끝까지 갔다 올라오면 다시 한다 재매각. 가다가 올라가면 세매각. 자, 끝까지 갔다 올라오면 뭐? 재매각. 가다가 올라가면 세매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절차 보셨고 이제 521쪽 본격적인 내용 들어갑니다. 자, 경매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그리고 앞에 몇 초라고 써 있는 건 전부 다 민사집행법 법조문이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아닙니다. 자, 양거래 1번. 자, 밑줄 칠 필요 없습니다. 1번은. 자, 경매 신청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제 경매 또는 의무 경매 신청을 하고, 자, 동그라미 2번은 제목만 알아두세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다네. 근데 이제, 이거죠. 채무자 상대로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 재산이 지금 보존 등기가 안 된 건물이네. 그래도 저 건물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경매 신청해서 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경매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 관련 서류를 등기소로 보내서 등기관이 직권 보존 등기하고 그다음에 경매 등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등기 건물도 경매 신청이 되는구나. 제목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가로 2번 경매 신청 취하. 이건 좀 중요한 파트인데 일단 취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동그라미 1번에 써 있는데 취하의 원인은 뭐예요? 취하라는 거 무슨 뜻이냐면 일단 취하는 경매 신청했던 자가 경매 취소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걸 취하라고 그래요. 경매 신청했다가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경매 신청했던 거 취소해 주세요 이게 신청하는 걸 취하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써 있어요? 채무 변제, 빚 갚았다 이거지. 빚을 갚으면 경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취하의 원인이에요. 셋째 줄은 좀 아셔야 돼요.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하다? 대금 납부 전까지 이게 가능합니다. 여기 이때까지 가능하다고. 대금 납부 전까지 경매 취하가 돼. 그 이유는 대금 납부 전까지는 여전히 채무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대금 납부 후에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이 전까지 취하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밑줄 친 2번하고 3번이 중요합니다. 자, 아까 여기 보시면 경매 개시 결정에서 등기되면 뭐 된다고 그랬어요? 압류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압류가 소멸됩니다.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는 소멸된다. 이렇게 그대로 또 시험이 그대로 나옵니다.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된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이어서 3번 매수 신고가 있은 뒤. 이 말은 매수 신고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매수 신고. 입찰이라는 얘기잖아요. 입찰. 매수 신고 있은 뒤. 이 말은 입찰이 들어간 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매각기일날 입찰하잖아요. 입찰이 들어간 뒤에도 경매 취하는 돼야 안 돼요? 돼요. 이때까지 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1등, 2등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사람들 무시할 수는 없다. 이거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들이 뭐래요? 야, 니네 뭐하냐 지금? 나 안 보이냐? 나 생전 처음 1등 해봤다?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각기일 이후에 취하를 하려면 이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자, 여기 보시면은 매각기일 이후 허가받기 전이면
이 양반하고 이 양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매각기일날 허가받은 이후에는 이 매수인과 차순위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 또는 얘 그리고 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법조문이. 자, 3번. 매수 신고 있은 뒤 경매 신청을 취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이 매각기일 이후에 취하려면 매수 신고 있은 뒤에 취하려면 그러면 동의 얻어야 된다 이거지. 자, 주의 볼게 주의.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도 최고가 차순위 이분들의 동의를 얻어 취하를 하면 압류는 소멸된다. 가끔 이렇게 내거든요.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는 경매 신청에 취하되더라도 압류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에 내기도 해요. X입니다. 취하된다. 취하하면 압류는 소멸된다. 무조건 소멸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취하는 없다고 치고 취하는 없었다 쳐야 경매를 진행하니까 취하가 문제를 배웠고, 자, 밑에 경매 개시 결정. 자,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자, 밑줄 치지 마세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법원은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라. 등기관에게 압류를 하라고 하는 거지. 2번. 그래서 법원 사부관 등은 즉시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 촉탁하고 그래요. 하고 3번하고 4번이 작년에 최초로 출제가 됐어요. 3, 4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민사집행법이 아까 양이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책에서 다루지 않은 것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저는 안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지문을 확장시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다고. 그래서 3, 4번을 저는 문제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어요.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책이 없는 걸, 책에 우리가 평소에 다루지 않는 걸 자꾸 문제를 내면은 우리 이제 좀 힘들어지죠. 힘들어집니다. 처음으로 3, 4번 모르는 게 나왔어요. 3, 4번 익혀두세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강제 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경매 신청 들어왔는데 기각됐다는 거예요. 안 한다 이렇게. 그런 재판이 있었다면 거기 항고할 수 있다. 왜 기각합니까? 이렇게 항고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4번. 강제 경매 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강제 경매, 의무 경매, 개시 결정이 됐다 이거야.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 또는 의무 경매, 개시 결정이 됐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의 채권자가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여러 명인데 경매 신청이 들어와서 경매 개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또 경매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신청자가. 이럴 경우는 법원은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서 경매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답이었지. 자, 경매 개시 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해서 또 경매 신청이 들어왔다면 그 경매 신청은 기각하고 앞에 있는 경매 개시 결정으로 경매를 진행한다. 이게 아니고 뒤에 있는 경매 신청에 대해서도 경매 개시 결정을 해주고 또 경매 개시 결정 해주고 그리고 앞에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번, 4번은 좀 익혀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고, 그 다음에 2번은 참고하세요. 경매 개시 결정을 소유자와 채무자에게 알려준다. 당시 부동산 경매됩니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얘기지 뭐. 소유자와 채무자는 일반적으로는 같아요.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가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같은데 이게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나는 채무자인데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대신 저당을 잡은 거예요. 이걸 우리 물상보증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는 채무자, 너는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 통지해줘요. 다음 3번은 별표예요. 압류의 효력.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압류되는 시점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긴다. 그 가운데 또는이 동의입니다. 또는.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었을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됐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됐을 때 이 말이죠. 두 개가 다 된 때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되었을 때 부동산이 뭐 된다? 압류된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경매 신청에서 압류되었다. 그러나 이 압류는 경매 신청에 취하되면 소멸된다고 했던 거고, 자, 압류됐으면 그 다음 첫 번째 할 일이 뭐였다고? 그날부터 일주 내로 이날까지 배당 요구하세요라고 뭐 한다? 공고한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쭉 붙여 읽어볼게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배당 요구 종기를 언제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번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데부터 일주일 내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압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일주일 내로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해야 하고 이 말이고, 이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실판을 보셔야 돼.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매각기일 앞으로 정해야 한다는 말이고요. 매각기일 뒤로 정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 좀 잠깐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할만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까 그랬죠. 2002년 7월 1일자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됐다고. 예전에는 매각기일 이후 1주 판사가 매각 허각 불허가 결정을 한 날, 매각 결정기일 이날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었어. 예전에는 이날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배당 요구 종기를 매각기일 앞으로 당겼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 이유는 1번 임차인 있어. 1번 임차인이 대항력도 있고 확정인자 갖추었어요. 우선 변제권도 있어요. 보증금 1억. 그리고 2번에 저당권이 있다라고 하고 이 저당권이 경매 신청했다 합시다. 자, 그럼 1번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죠. 배당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대항력을 선택한 거죠. 내 보증금 전액을 뭐 하기를 바라는 거야? 보증금 전액이 인수되는 걸 바라는 거죠. 보증금이 1억이 전체가 인수된다면 입찰할 사람들은 그 금액을 감안해서 낮게 입찰 들어가야 되죠. 보증금 인수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게 입찰을 해야 돼. 입찰을. 자, 근데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럼 나 1번으로 다 받고 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내 보증금은 인수되지 않겠지. 인수되지 않는다면 아까보다는 어떻게? 아까보다는 높게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람들이. 네. 자, 그러니 1번 임차인이 무엇을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입찰할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매각기일 이후로 잡게 된다면 이 매각기일이 바로 사람들이 입찰을 하는 날이잖아. 입찰하는 날인데 이날 이후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결정한다면 네가 결정을 안 해주면 사람들이 입찰을 못하죠. 이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자,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배당 요구를 안 했던 사람은 할 수도 있는 거고 배당 요구를 했던 사람은 철회할 수도 있어. 철회. 그럼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이날까지 예전에 2002년 7월 1일 이전이라 하고 이날까지 배당 요구 종기가 잡혀 있다라고 가정하고 임차인이 진작에 배당 요구를 해놨어. 미리 배당 요구 해놓고 이제 입찰을 들어가는 거 이날 입찰 들어갑니다. 배당 요구 했기 때문에 저 보증금 인수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높게 입찰을 준비하고 있죠. 이 부동산의 시가가 3억인데 3억에 입찰했다 합시다. 뭐 남을 것도 없고 손을 것도 없는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 바꿔 나갈 것이고 나한테 인수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만큼 입찰했습니다. 입찰해서 이날 1등이 됐죠. 1등이 됐는데 해당 요구 종기가 이날까지라고 가정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날까지는 배당 요구했던 걸 뭐 할 수도 있다고?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배당 요구를 처리한다는 건 나 배당 안 받겠다는 얘기지. 배당 안 받겠다는 것은 내 보증금 1억을 네가 뭐 해라. 네가 이 보증금 내 1억을 인수하라는 꼴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3억짜리를 4억에 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 입찰에서 1등 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 때문에 네가 배당 요구를 했다가 갑자기 안 내는 바람에 내가 네 보증금을 인수를 안 하다가 추가로 인수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경매가 잘못된 거니까 절차를 다시 하십시오. 그래서 처음부터 경매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번거로움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것은 언제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는 종기라는 건 매각기일 뒤로 잡으면 안 되겠구나. 매각기일 앞으로 딱 당겨서 이날까지 결정을 다 짓고 변동 없이 경매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지. 그래서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도를. 그래서 그냥 그걸 외우시면 돼. 배당 요구 종기는 뭐 이전? 첫 매각기일 이전 이렇게 외우시면 돼. 다시 첫 매각기일 이전 이렇게 외우고 밑에 예제도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X로 고르면 돼.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배당 요구 동그라미 1번은 지나가세요. 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이 바로 1번 임차인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죠. 1번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어. 1번 임차인은 배당 요구했습니다. 그럼 인수가 안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높게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배당 요구했던 걸 처리하면은 추가로 인수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니 네가 이날까지 배당 요구했으면 이날 지난 다음엔 처리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추가로 인수가 되니까. 사람들이 입찰가를 갑자기 막 훅 낮춰야 돼 또. 내가 배당 요구를 했다 안 했다 하면 사람들이 막 입찰가를 낮췄다 올렸다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2번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라면 배당 요구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 지난 후에는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할 게 달라지는 경우라면 배당 요구한 그 채권자는 종기 지난 후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부분 조금 어렵습니다. 자,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그리고 배당 요구의 유무에 따라서 매수인이 인수할 게 달라진다면 배당 요구한 채권자는 종기 지난 다음에 처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음 3번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라고 써 있는데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대표적으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처럼 동그라미 2번인데 우선 변제권이 있고 경매로 소멸되고 이런 권리들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근데 임차인은 아까 확정임차 임차인은 등기가 안 됐잖아요. 등기가 안 됐으니까 법원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배당 요구해야 배당 받을 수 있어요. 3번이 그 얘기예요. 3번이 그 얘기고 그리고 오른쪽에 그 판례를 하나 좀 익혀둘 필요가 있는데 자, 주임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 자, 이자는 확정일자만 받고 있었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됐죠. 등기가 됐다면 그때는 더 이상 거기 네 번째 줄 끝에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대판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도 2번이나 나왔던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된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매각 준비 밑줄 치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이니까. 자, 이렇게 배당 요구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매각 준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관은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 현상, 점유관계, 차임 보증금 액수, 그 밖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명한다. 집행관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죠. 2번 집행관은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질문이나 문서 제시 요구할 수도 있고 문 잠기면 열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 다음 2번 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하고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걸 결정하는군요. 그리고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걸 만든대요. 그래서 법원에 비치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4번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나면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을 정해서 매각기일 2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매각기일 2주 전에
공고한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날이 온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시작됩니다. 매각기일. 자, 매각의 방법. 자, 제목이 매각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 1번. 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 방법에 따른다. 이게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법원이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 꼭 기억해야 돼.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각각의 법원이 그 우리 법원에서 할 경매 방법을 선택한다는 얘기라고. 뒤로 가보면 세 가지 방법을 봅시다. 첫 번째는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 경매. 호가 경매가 어떻게 하는 게 호가 경매예요? 말로 하는 거 말로. 입으로 하는 거. 그렇죠.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미술 작품이나 뭐 이런 거 도자기 같은 이런 거 경매할 때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걸 호가 경매라고 그래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부동산 매각은 호가 경매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지금 부동산 매각이라고 써 있잖아요. 2번. 자, 부동산의 매각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호가 경매를 할 수는 있다. 다만 그걸 선택한 법원이 현재 없다. 없다 이거지. 우리나라에 1989년까지는 호가 경매로 법원 경매가 진행됐어요. 그 당시는 일반인들이 그 경매 참여를 많이 하지 않을 그런 시절이기도 했고 또 호가 경매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폐단이 일어났었대요. 가격 담합을 하는 거죠. 오늘 입찰하러 5명 모였는데 5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중에 얘를 오늘 몰아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얼마까지 부르고 딱 멈춰버려요.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오늘따라 또 돈 좀 있어 보이는 뉴페이스가 앉아 있어요. 이럴 경우는 깍두기 옆에다 앉혀놔요. 깍두기를 옆에다 앉혀놓고 아저씨 오늘 입 조심 좀 하게 뭐 이런 식으로 확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호가 경매를 그래서 1989년에 폐지시켰어요. 폐지시키고 서면 입찰제로 쭉 하다가 2002년에 법에서 다시 이걸 부활시켰어요. 그러나 이걸 선택하도록 법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곳이 현재 없습니다. 동산 경매 같은 건 지금도 호가 경매를 합니다. 동산.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있잖아. 집에 압류 딱지 붙여가지고 경매하는 거, 이거 호가 경매로 해요. 다음 이어서 매각기일에 입찰과 개찰을 다 하는 걸 기일입찰. 자, 기일입찰이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식이에요. 서면 입찰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입찰 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한다. 자, 입찰 기간은 저 밑에 참고에 써 있는데 입찰 기간은 최대 한 달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입찰하세요라고 기간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기간 동안 법원에 와서 입찰을 해도 되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우편으로도. 그렇군요.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멀리 있고 바쁜 사람들에게 뭐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입찰 기간 안에 입찰하게 하고 그 입찰 기간이 끝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기일을 잡아서 그날 뚜껑을 여는 거죠. 그건 이제 기간 입찰이란다. 기간 입찰. 자, 세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한다. 제목 알아야 되고 3번도 익혀두세요.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 매각기일이라는 건 경매라고 읽으면 돼요. 경매는 법원 안에서 진행하라 이 말이고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도 있다. 뭐 날씨 되게 좋을 때, 포근하고 좋을 때 호수공원에서 오리배 타면서 할 수도 있다 이거야. 되게 재밌지 않겠어요? 배 타면서 1번 오리비 얼마, 뭐 2번 오리비 얼마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밑에 참고 읽어보시고요. 저 밑에 매수 신청 보증 중요합니다. 자, 1번 매수 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것도 1번도 그대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해석해드리면 매수 신청하는 사람은, 즉 입찰하는 사람은 대법원 규칙에 이게 이제 현재 민사집행법 하위법령, 대법원 규칙, 시행규칙이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기에 이제 가격이 적혀 있는 거고 거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각각의 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 각각의 금액 또 방법은 현금 낼 거냐 수표 낼 거냐 이런 거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한다. 그래서 이 집행관에게 돈을 준다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런 말이 아니고 입찰할 때 박스에다가 이제 꼬리 시키잖아요. 입찰표 쓰고 그다음에 입찰 보증금을 담는 봉투가 있고 또 큰 봉투에다가 이걸 한꺼번에 넣어서 박스에 꼬리시키는데 이걸 법조문은 집행관에게 이걸 제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매수신청 보증 제공. 뭐라고요? 매수신청 보증 제공이라고 표현한다고. 2번 이때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 금액은 뭐의 10분의 1? 최저 매각가 10분의 1. 이거 되게 중요하댔죠.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줄에 최저 매각가 10%인데 그 다음 이어서 매수 신청 금액의 10% 또는 매수 가격이 10% 이러면 틀린다고. 내가 입찰할 가격의 10% 이러면 틀린다고. 매수 신청 가격, 매수 신고 가격, 매수 가격 10분의 1, 10분의 1 그럼 다 틀립니다.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많이 나왔었다.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찰을 했는데 입찰하는데 입찰을 하지 않고 뭐 됐다? 유찰되면 무슨 매각한다? 세매각을 한다. 세매각. 그래서 1번은 꼭 알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은 몰라도 되지만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 여기까지가 두 글자로 유찰이에요. 유찰. 자, 이 문장 해석해 되면 이거예요. 앞에 생략된 단어는 주어가 법원이에요. 법원이 허가를 해줄 만한 법원이 매각 허가를 해줄 만한 매수 가격의 신고, 입찰이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됐다. 그래서 입찰 시간이 끝나서 이 집행관이 이 부동산의 매각을 종결합니다. 이거야. 이게 매각기일 최종적 마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이 좀 어려워요. 처음에 말이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허가를 해줄 만한 매수 가격의 신고, 입찰이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 끝났습니다. 두 글자로 말하고 유찰입니다. 시험에 유찰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때 법원은 최저 매각가를 상당히 낮추고 무슨 매각?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됩니다. 재매각 X, 재매각이 아니고 새 매각. 자, 이제 오른쪽 올라갑니다. 유찰되면 이렇게 한다는 거고 이제 정상적인 입찰이 들어갔습니다. 입찰 들어갔으면 이제 1등을 뽑아야죠.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 자,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입니다. 그러면 1등으로 나온 사람이 둘 이상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는 집행관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정한다. 그래서 1등한 사람이 3명 나왔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10원 단위까지 막 끊어 쓰는데 1등이 2명, 3명 나왔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2년이에요, 2년. 끝나고 술 한잔 해야 돼, 이거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만 남아서 다시 한다. 자, 이 경우 입찰자는 전에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을 입찰하면 안 되겠지. 그러겠지. 예를 들어 2억이 3명 나왔다. 2억부터 시작하는 거죠. 2번. 다시 입찰할 때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다시 입찰하면은 결국은 가격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입찰자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지. 약속이란 듯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괄호 지나가고요. 또다시 두 사람 이상이 최고의 가격을 입찰했다. 또 1등이 둘이 나왔다는 거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거의 사기야 되죠. 이 정도면 사기야 돼요. 2번이나 1등이 2번이 나왔다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닌 거죠. 사기야 됩니다. 이때는 추첨으로 정한다. 재입찰을 한 번만 하고 추첨한다. 추첨할 땐 제비뽑기. 상자에 손 넣고 뽑는 거죠. 근데 둘이 같이 손 넣으면은요, 손 잡고 있을 거 아니야. 또 눈 맞아가지고. 집행관이 언제 꺼낼 거냐고. 5분 만이요. 이렇게 또 민망하게 되니까, 누가 먼저 뽑을 거냐 결정을 해요. 그건 결정을 뭘로 하느냐? 가위바위보로 결정합니다. 가위바위보로. 추첨한다. 그 밑에 이제 차순위가 중요합니다. 일단 차순위 1번은 중요한 말은 아니고, 읽고만 가면 돼. 자, 1등. 이 양반이 나중에 대금을 안 내면 차순위에게 기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차순위 데리고 이제 허가 쪽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1번 읽고만 가면 됩니다.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 외 매수 신고인은 매각기일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의 매수 신고에 대해서 매각을 허가해 주세요라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2번이 중요합니다. 차순위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최저 매각가가 1억이다. 그러면 매수 신청 보증은 이거의 10분의 1, 1,000만 원 내는 거죠. 그리고 1등을 뽑았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가 2억이 나왔더라. 그러면 차순위는 아무나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2억,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 1,000만 원 빼고 이거를 넘는 자만 할 수 있다. 1억 9천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A는 1억 9,600, B는 1억 9,100, C는 1억 8,900이다. 그러면 차순위가 될 수 있는 자는 둘 다 가능해요. 자, 둘 다 손 들으면 A가 돼요. A가 손 안 들고 B가 손 들면 B가 되는 거예요. 항상 2등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손 들면 내리라고 그래요. 당신 안 되니까 내리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그럼 왜 이 둘이 가능하느냐 이거지. 그럼 최고가 매수 신고는 2억이 나왔잖아요. 2억이 됐는데 내가 처음에 냈던 보증금 1,000만 원이죠. 그럼 나중에 내야 될 잔금이 1억 9천이잖아요. 잔금을 안 내면 이 보증금은 몰수가 됩니다. 몰수되는 건 어디에다 쓰느냐? 배당금에 붙여, 배당금. 그러면 차순위가 낸 가격에다가 붙여서 배당할 거 아닙니까? 배당하는데 A에다가 붙이면 2억 600, B에다 붙이면 2억 100, 근데 C에다 붙이면 1억 9,900. 이게 배당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적어도 차순위가 되려면 1등에서 1등 가격에서 몰수되는 금액을 빼고 이보다 넘어야 이 정도 넘는 정도는 되어야 나중에 배당 받을 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1번 잘 익혀두시고 3번도 알아야 돼. 차순위 매수 신고한 자가 둘 이상이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높은 사람이 되는데 가격이 같을 땐 바로 추첨으로 정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6번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6번까지. 집행관은 이건 읽고만 가면 됩니다. 집행관은요. 자, 입찰하는 사람 앞으로 다 세워. 다 세우고 각각의 사람들의 이름과 가격을 다 불러줍니다. 다 부르고 암흑의 1등 이렇게 하고요. 차순위 할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차순위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1번이 그런 구체적인 절차예요. 되게 현장감 느껴지죠? 그리고 2번만 하시면 돼.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 신고인들은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다. 처음에 보증금 받고 돌려가라 이거. 나머지 애들은 떨어진 애들 집에 가는 얘기죠. 자,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 여기부터 들어갑니다.